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여의도 펀드경제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일요일 오후죠. 네, 오전 제가 오늘 한 새벽 4시부터 장을 좀 보고 정리를 하고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금주라고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시장 전략을 짤 것인지 고민하다 좀 장문에 많은 분석 자료를 좀 넣었는데 주절주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새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이치뱅크로 소시에테 SC에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도이치뱅크로 불똥이 튀고 스위스에서 독일로 튀고 이제 코메르츠방크라든지 소시에테 제네럴 프랑스 유니크레딧 뭐 이탈리아 은행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이 전이되는 게 아니냐. 이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시장이 공략을 하는 거죠. 이 약한 연결고리의 핵심은 AT1 채권이다. AT1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러한 은행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격이 나섰다는 거죠. 도이치뱅크는 우리 같으면 KB은행, 국민은행과 같을 정도로 독일의 아주 전통적인 상업은행인데 내용을 봤더니 아주 튼튼한 은행이죠. 이 튼튼한 은행을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주 정밀하게 폭격과 폭탄을 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리스크는 전이를 하는데 바이러스처럼 약한 고리를 찾아서 진화하고 퍼뜨리고 공격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 그래서 더는 AT1 문제가 해결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그 다음에 터질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 우리 이제 주택은 좀 나름대로 버틸 수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들은 약한 또 연결고리,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 그 다음에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차환 발행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한다. 이게 금리 저금리로 유지해 가서 차환 발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또 시장은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것이다. 이런 생각. 하지만 의외로 약한 고리들을 막 이제 각국 정부들이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문제가 터지면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대응력과의 치열한 싸움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일소일비하는 변동성이 증가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자, 향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과 투자해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좀 긴 시간이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도이치뱅크 문제가 전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AT1 채권, 코커본드를 가지고 많이 들고 있으면서 자본을 확충을 해와서 자본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던 그러한 은행들에 대해서 공격이 계속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 다음에 약한 고리는 뭐냐? 그 다음에 약한 고리는 상업용 부동산이다.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특히 지방은행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던데 이 부분에서 약한 연결고리를 가진 쪽이 무너질 확률, 돈이 빠질 확률 이런 것들이 시장의 리스크로 나오는 거죠. 부동산이 무너지면 부동산은 사실 모든 산업에 총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가전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최첨단의 반도체들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전체 시스템이 일부 마비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력이 큰 게 부동산 문제인 거죠. 네. 자, 시장은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사이에 이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2차 전지가 그동안 반도체를 누르면서 압승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2차 전지가 압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새로운 어떤 그 테마를 형성하는 거죠. 최근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확실히 반도체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과연 반도체의 가장 큰 약점인 연속성, 컨티뉴어스티가 과연 이어질 것이냐. 이러한 또 새로운 테마 분야에 있어서 싸움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함께 갈 것이냐. 2차 전지가 좀 죽고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냐. 그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함께 죽을 것이냐. 뭐 이러한 여러 가정들이 있지만 일단 2차 전지가 좀 슬로우해지고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높고 그 사이를 반도체가 삐집고 들어가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그 가능성. 이 가능성에 사람들이 방점을 찍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로봇, 챗GPT, AI, 2차 전지, 일부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이냐, 뭘 줄이고 뭘 늘려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인 그런 주말이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일부 사야 한다. 그렇죠? 2차 전지 예산 30% 덜어내서 반도체 30%를 채우지 않으면 또 소외감, 가장 중요한 게 소외감이죠. 이 소외감이 우리를 또 머리 아프고 미치게 할 것이다. 따라서 과감하게 2차 전지에서 먹었던 것들은 좀 50% 정도 덜어내서 반도체로 좀 옮겨가라. 로봇과 챗 GPT AI는 당분간 지속 고우다. 그쪽에서는 특별히 팔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속속 세세하게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우리가 이제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세 사람의 발표자가 있었는데 제가 첫 시간 발표했는데 저는 가는 놈이 갈 것이다. 로봇과 챗 GPT AI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시장은 일부 골디락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포트폴리오 자체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변화. 그래서 이 변화를 아주 중점을 두고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 2차 전지에 대한 고평가, 너무 스피드가 강하다, 속도가 강하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반도체가 올라올 확률이 높다. 시장이 아주 불장이면 둘 다 올라올 확률이 있지만 지금은 어느 하나를 밟아야 자기가 살아 올라오는 그러한 시소 게임이기 때문에 시소의 한쪽에는 2차 전지가 서 있고 또 시소의 한쪽에는 반도체가 서 있어서 시소의 새로운 변화, 시소의 높이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면 반도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왜 골디락스냐? 지금이 정말 골디락스고 봐야 될 거냐? 좀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죠. 네, 달러 지수는 이제 방향성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을 확률, 내렸으면 내렸죠. 올릴 확률이 좀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가는 모습. 만약에 글로벌 시장에 큰 리스크로 들어갔다면 달러 지수가 강세로 가야 되겠죠. 약세로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금요일은 살짝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 102점 얼마까지 빠졌으니까. 두 번째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이야기죠. 네. 5%까지 갔던 2년짜리가 3.767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모습. 금리와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성장주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죠. 금리가 낮을수록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과거에 그렇게 봤으니까. 세 번째는 WTI의 하락. 그래서 저는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금융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작은 금융 위기를 가두리 안에 잘 가둬넣어서 잘 관리만 잘한다면 시장은 제2의 골디락스, 미니 골디락스로 보는 거죠. 달러 강세, 약세, 미국 국채 2년 수익률 하락, 국채 금리 하락, WTI 하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요인을 펼칠 것이다. 이게 제가 골드락스로 보는 이유였다고 그렇게 토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도이치뱅크 사태의 현황은 어떻게 되고 향후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주말에 가장 크게 우리들이 관심 갖는 내용이고 뉴스에 많이 오르락거리고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 뉴스를 많이 접한데, 원인을 보면 긴축적 통화정책이 결국 이 사단의 발단이 됐다. AT1 신종 자본주의 코코본드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27.3%나 도이치뱅크가 들고 있는 코코본드가. 그 다음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여신에 뭔가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다. 네 번째, 크레딧 스위스 이후 전반적으로 시장의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다음에 유동성이라든지 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불안한 심리가 가세된 상황에서 새로운 약한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속성. 그 다음에 과거 도이치뱅크가 돈 세탁과 연루돼서 과거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도 깔끔하진 않았다. 그렇죠. 아직도 연결고리, 상처, 흔적, 주운 글씨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도이치 사태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향후 현 상황과 전개 방향,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사는 독일 최대의 상업은행이죠. 우리 같으면 KB은행과 같죠. 세계 글로벌 40대 은행에 뽑힐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은행입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보내줄까요? 이게 FSB라고 Finance Stability Board가 발표한 건데, 이건 2007년에 금융위기 리만 브로더스가 터지면서 세계 글로벌 40대 은행이 서로의 어떤 상황과 현황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것을 이제 등급을 가지고 나눴는데 1등급에 이제 JP 모건이 있고 2등급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HSB가 있고 네 번째가 뱅크 오브 차이나 바크레이지 BNP 도이치뱅크가 네 번째에 속한 그룹에 속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은행입니다. 나름대로 글로벌에서 중요한 은행이다. 이 은행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독일의 최대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 지표를 보면 예대율이 78.6, 예금과 대출로 안정되게 먹고 산다. 또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30일 이내에 유동성 커버리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 확률이 30일에 단기 부채 대비해서 142%나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좋고 튼튼한 은행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회사의 리스크 앤드 캐피탈 오버뷰를 보면 리퀴디드 커버리지 레이쇼가 작년에 133%였는데 올해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142%까지 유동성을 만들 수 있는 부채 대비 이렇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은행이다. 그다음 TO1도 13.4%까지 올라갔죠. 13.2%에서 13.4까지 쌓아놓는 아주 건전한 은행이다. 이렇게 대차대투상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유럽은행의 TO1, 2를 보면 TO1은 자기 자본이죠. 네, 주로 커먼 스탁으로 되어 있는 게 TO1인데 이게 이제 14%나 되니까 굉장히 건전한 은행이죠. 거기에 TO1에 속할 수 있는 AT, 그 채권까지 포함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10% 정도를 BIS는 이제 의무적으로 가져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티어 2가 나머지 이제 8% 정도를 미니멈 가지고 있어야 된다. 티어 2에는 자본잉여금, 대성충당금, 후순위, 채권 5년 이상의 후순위 채권들이 티어 2에 속하는데, 티어 1까지니까 자기자본 주식과 AT1 채권으로 이루어지는 게 BIS는 10% 정도면 충분한데 걔들은 14.3%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은행들이 보통 13.5, 14%니까 아주 우리나라 은행이 아주 보수적이 튼튼한 은행인데 도이치뱅크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속살을 까보니까 여기에 특히 들어가 있는 AT1 채권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빠지면서 죽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지금 위기의 원인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금요일 날 주식은 9.35달러, 3.11%로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한 10 몇 프로까지 빠지다가 막판에 올라서서 3.11%로 빠지면서 이 정도 됐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은행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그날 CDS 프리미엄, 미국 국채 5년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202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원래는 120 얼마였는데 270pp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리스크가 팍 치고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에 어떤 그 위기의 전이의 그러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던 주요 유럽 은행들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그 유명한 크레딧 스위스 CS 은행이죠. 네. 이게 이제 유니 크레딧이라고, 네, 이게 아마 이탈리아의 상업은 이탈리아의 KB은행이고 이 검정 게 도이치뱅크이고 가장 밑에 있는 게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올라오기는 했지만 이 끝이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CDS 프리미엄 이 추이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걸 또 이제 리스크의 시작이다. 뭐 닥터 둠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런 것들은 단기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오지만 이번 주에 다시 안정을 찾을 확률, 전이가 안 된다면 안정을 찾을 확률, 전이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럼 향후 전망을 보면 도이치뱅크 사태는 연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글로벌 헤지펀드 특성이 그대로 나타난 사태다. 그러나 동사의 현 경영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과거와 같이 급격히 무너지거나 붕괴로 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문제는 다른 약한 은행의 전이이다. 그렇죠? 네, 유럽의 여러 은행들이 문제를 하도 많이 일으키니까 대표적인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이나 프랑스 소시에테 제너럴 쪽으로 문제가 붙었을 때 이제 스위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의 모든 은행들이 다 한 번씩 이 소요 사태에 끌려 들어가는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번 타겟은 AT1이라는 약한 고리였다면 다음 타겟이 무엇일지가 시장은 가장 관심을 갖는다. 만약에 다음 타겟으로 전이가 된다면
이 문제는 살짝 이제 안정을 찾을 확률이 있는데 결국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시장은 독일 정부의 강한 안정화 정책 의지 그리고 22 금융 시스템 보장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월요일 아침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러한 안전 강화 조치가 분명 나올 것으로 보이며 시장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업은행, 그 나라의 유럽의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민은행처럼 아주 대표적 얼굴에서 상업은행이 AT1 채권 가격 하락에 이르면서 약한 고리를 공격을 받았다면 다음에는 또 어떤 문제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우리를 괴롭힐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임대를 하거나 본사를 얻거나 사무실을 얻거나 그 다음 오피스 빌딩, 오피스텔을 얻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쪽이 문제가 일으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 이유와 향후 전망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약한 거리는 당연히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와 밸리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연이은 파산에 대응해 미국 금융당국은 BTFP라는 전략을 쓰죠.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을 신설해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지난 2주 동안 재할인 창구를 해서 1,056억 달러, BTFP, 그렇죠. 이러한 어떤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BTFP 프로그램, 그래서 537억 달러. 다음에 FDIC, 미국 금융위원회에서 우리 같으면 금융위 같은 데 설치된 브리지 은행론 대출에서 1798억 달러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려 나왔습니다. 은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FOMC에서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4.75에서 5% 사이로 25비 인상을 했죠.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지속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서 물론 계속 줄이지만 또 필요한 데는 돈을 대주는 그러한 이중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그렇죠? 부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양면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연결고리, 약한 연결고리는 상업용 부동산 CRE라고 그러죠. Commercial Real Estate로 이 분야가 가장 채무 불이행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초창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핑코가 운영하는 콜롬비아 프로퍼티 트러스트 펀드, 트러스트 펀드라는데 7개 건물에 대한 사무실 대출 117억 달러가 디폴트 선언을 했죠. 네, 핑코의 펀드가 디폴트 선언했다. 브루필리도 2개의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타워 대출 7.65억 달러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을 하고 있었다. 네. 트래피라는 그러한 그 조사 기관에 따르면 2022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발행량은 8,620억 달러, 2021년 7,530억 달러 대비 15% 대폭 증가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기가 다가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리파이낸싱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죠. 리파이낸싱. 이 리파이낸싱이 이제 우리도 PF 대출과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 연결고리가 터진다면 이건 좀 걷잡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RCA CPPI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리파이낸싱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분석가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급등한 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문제가 박살이 난 거죠. 네. 특히 소형 은행들이 대형 은행보다도 이런 상황이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돌아올 리파이낸싱 그 시기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걸 끌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금리가 저금리로 내려가고 사람들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자연스럽게 리파이낸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세 번째 약한 연결고리가 글로벌 시장에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PF와 똑같다. 그래서 우리나라 PF 문제가 한 번 더 유럽에서 이런 문제가 약한 연결고리에 바이러스가 전염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PF 문제가 한 번 더 시장에 강력한 토네이도처럼 떠오를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번 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RCAC PPI 지수라는데 Commercial Property Price Index인 거죠. 네, 인덱스가 내려갔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위험의 시기가 이미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금주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임해야 할 것이냐. 먼저 지난주 시장을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한 주였다. 우리는 이제 도이치뱅크가 터지기 전에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주 위험자산에 대해서 돈이 도는 그런 모습, 코스닥이 강한 모습으로 끝이 났죠.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주식과 암호화폐가 동반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3월 FOMC에서 시장 예상치 수준 25p 금리 인상 직후에 돈맥이 완화될 것 같다. 이게 마지막일 확률이 있다. 좀 강성 발언을, 매파 발언을 파웰이 쏟아냈지만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서 돈을 좀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좀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달러 X는 102달러 선으로 반락을 했고 미국 2년짜리 국채 금리는 3.8까지 수준까지 하락. 국내 증시 수급 상황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의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돈은 흐름에 주목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된다. 새로운 어떤 섹터 발굴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과제로 나온 거죠. 미국 은행 예금은 중소형에서 대형은행으로 이동을 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차별적인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새로운 프라이트 퀄리티 자산으로 그 기능을 역할과 롤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대응 전략은 지난주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진 않아요. 도이치뱅크라든지 유럽의 은행 문제가 일단 슬쩍 터치를 했고 여기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새롭게 떠오른 과정에서 누군가 희생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잘 버텨서 나간다면 시장은 또 이것을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테마를 찾아서 움직일 가능성 이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저는 일단 대응 전략으로는 새로운 테마 좀 안전하면서도 미래의 성장적인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팹리스, OLED 이러한 주식이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목금 3일 이틀이죠. 수목금 3일 동안 크게 치고 올라오는 새로운 주도주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죠. 과연 반도체를 쫓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30% 정도는 자기 포트에서 반도체를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우리가 과거에 아픈 추억이 많죠. 우리를 엽속에서 너무 많이 빠뜨렸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 상처, 그리고 반도체가 항상 오르다마는 그러한 연속성이 부대하는 거, 뚝심이 약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도 또 속고 쫓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견디고 그냥 무시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숙제가 있었었는데 주말 내내 고민하고 연구해 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 쫓아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봤는데 그 이유는 첫째, 너무 급하게 2차 전지가 오르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로감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 및 기업 펀드멘탈이 바닥에 도달했다. 항상 주가도 펀드멘탈도 반도체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사야 돼. 이게 이제 사이클링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사이클이라는 것은 바닥을 치면 반드시 위로 올라오는 그 사이클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바닥을 찾아서 사는 거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1조 이하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700억 수준으로 보이고 있고 올해에도 마이너스 12조가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다음 달 7일경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라는데 KB증권,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1분기 이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을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KB는 1분기 마이너스 2.85, 8조, 삼성은 대신은 마이너스 4조, 유진투자증권은 마이너스 2조, 뭐 이렇게까지 2월에 전망을 했다가 3월에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4조, 1년이죠, 1년.
1년 동안 마이너스 4조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분기가 이렇게 하고 연간으로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8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1조, 대신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8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1조, 유지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7조,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1조, 연간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노출이 되고 있고 예상이 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 이때 사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죠. 그래서 선반영됐다.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이미 선반영됐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확률이 높다. 반도체 가격 및 재고도 최악이 아니라 최고의 상황에 도달한 이후 새로운 턴라운드를 모색 중에 있다. 고물가, 고금리 글로벌 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이 TV를 비롯한 가전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미루면서 주력 제품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했다. 경기 침체, 모바일 가전제품 소비 위축, 반도체 주문 감소 및 재고 증가,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최악의 부정적인 사이클이 작동 중이죠. 이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해서 마지막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끊고 이게 턴 어라운드를 하면서 새로운 또 고리를 형성해서 항상 사이클은 이상향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 와 있다 보는 거죠. 실제 반도체 가격은 원가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년 9월까지 4.1달러를 유지했던 PCB용 DRAM 범용 제품인 DDR5 8기가 1 GTX 8은 가격은 1월부터 평균 1.81달러까지 떨어졌는데 4.1달러 하는 게 1.81달러까지 빠진 거죠. 네. 낸드 프레시 범용 제품 128GB, 네, 이것은 평균 고정거래 가격도 2021년 7월 4.81달러에서 현재 4.14달러로 하락을 한 상황이다. 네, 낸드가 더 하락률은 좀 낮네요. 보면 PC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반도체가 훨씬 충격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죠. 네. 변곡점 대비 납폭률이 71%다. 네. 과거에는 변곡점 대비 67%였을 때부터 반등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글로벌 시장의 침체가 길어진다고 치면 71%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의 시기가 돌아온 것 같다. D램 현물 가격 추이를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게 메모리 재고 일수죠. 보통 4주에서 3.5주 사이가 일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DRAM의 메모리 재고, 메모리 반도체 재고 주수인데 지금 6개월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네, 64, 24, 24개월까지 쌓인 모습. 그렇죠? 이렇게 지금 쌓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 1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재고율이 하락하는, 이제 많이 만들어내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였으니까 수요보다도 공급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고는 향후에 빠질 것이다. 지금이 가장 최악의 국면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도체 공급 축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공급 축소. DRAM의 공급 축소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삼성은 뭐 자기는 말은 공급 축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죠. 금리가 일단 하락을 해야 되고 CPI가 꺾여야 되고 나름 튼튼한 경제 지표가 바닥을 다지고 턴 올라온다 할 때 그때가 바로 가장 반도체 주식을 살 때이다. 이분은 반도체 재고라든지 뭐 반도체 가격 이런 것들은 기본이지만 그 다음으로 봐야 될 지표로 금리 하락, CPI,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어떤 경제 지표들의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때가 사야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저는 아주 굉장히 많이 이제 동감을 한 그러한 애널리스트님의 분석이었는데 미국 IT 소매 판매도 이제 반등을 해서 올라오죠. 네, 유럽 소비자 신뢰지수도 반등을 치고 올라옵니다. 중국 IT 소매 매출 및 YOY 증감률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죠. 이에서 지금은 가장 동트기 전에 어려운 모습, 어두운 모습이 현재 반도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주가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등이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가 최근 267달러, 270달러까지 주가를 치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얼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어떤 세계적인 증착 장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죠. 주식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긍정적으로 본 것은 한국의 반도체 300조 투자다. 네. 뭐 주절주절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이다. 네. 따라서 이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 보고 시스템 반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서프라이 체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장비, 소재, 후공정 전부 이 중에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것들. 물론 뭐 메모리도 관련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팹리스 기업들 설계와 회로도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업들. 이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 칩스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세 종목은 좀 더 갈 것이기 때문에 팔지 말고 꾸준히 들고 가, 연말까지 들고 가라. 이렇게 저는 외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아주 급하게 이제 왜 반도체를 사야 하는가? 왜 반도체를 포트에 집어 넣어야 하는가? 6가지 정도를 가지고 제 논리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을 들고 계신 친구분들이 많은데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먼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조정이 뭐 크게 조정을 받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저는 15% 정도 조정을 이야기하는데 추가 업사이드 가능성보다는 단기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양극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무섭게 상승했습니다. 2022년 4분기를 기점으로 국내 배터리셀 소재 업체들이 2023년 실적 추정치가 대부분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무섭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미국의 알베마일 같은 리튬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들 주가 빠졌죠. 다음에 유미코어처럼 세계적인 양극재 업체, 이러한 기업들도 가격이 빠진 모습입니다. 우리만 올랐다는 거죠. 이유를 보면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10년간 40조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삼성 SDI와 GM의 조인트 벤처, LG엔솔과 포드의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현대차, 토요타 등과 신규 합작사 설립 가능성, 이에 따라 소재 업체들의 추가 대규모 수주 가능성, 3월 미국의 IR법의 최종 문구 통과, 여기에 한국에 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는 AMPC인가요? 네, 이 제도에 대한 우리 한국의 수혜 가능성, 유럽 CRA 법안 세부 조항 발표, 그래서 3월 1일 날 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격을 반값으로 내리고 전기차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새로운 계획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기에 속한 밸류에이션 기업들이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을 3월 중순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 최근 3, 4년간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주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명확한 방향성과 가파른 성장성을 감안해서 대략 2년 뒤의 실적을 주가에 선반영해서 반영을 해왔죠. 보통 어떤 공장을 세우면 2년 정도 프로젝트로 끝나는데 이 정도 기간으로 이 공장에 지금 설비 투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캐퍼, 가격 등을 반영을 해서 미리 땡겨서 주가에 반영을 한 거죠. 2025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배터리 셀 기업은 29.2배 퍼가, 양극재는 22.5배, 전해액과 전해질은 13.5배, 전지방은 18.2배, 분리방은 22.5배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 거의 100배 가까이 지금 형성이 되는 퍼가,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조정이 될 것이냐. 향후 시장의 의견은 반반이죠.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쪽은 중장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우상향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요즘 배터리 아저씨처럼 그렇게 외치는 아저씨들이 좀 있죠. 저는 그 아저씨 의견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승에 기인한 주가 상승이 단기에 가팔랐던 만큼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 주가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어느 기업, 섹터고 기업이든지 우상향을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또 골이 또 급하게 형성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 것 같고 이 반대편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시속게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향후 미래 전망은 목줄은 AMPC 생산세액 공제 상한선이 두느냐 안 두느냐, 곧 있으면 미국의 IRA법의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AMPC라는 생산세액공제에 대한 상한선을 두느냐 안 두느냐가 가장 큰 논쟁거리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AMPC 생산세액공제 방안인데 AMPC 여기에 이 보조금을 주는 게 상한선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하게 이걸 법률적으로 어떻게 미국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느냐 이것을 글자를 어떻게 결론을 내주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은 이 이야기에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AMPC 생산세액공제, AMPC 생산세액공제 꼭 머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무부는 3월 중으로 IRA 법안의 세부사항을 조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 규모의 세액공제 보조금과 이것은 뭐 대부분 다 이제 큰 문제가 없이 다들 익스큐스나 동의를 하죠. 그 다음에 미국 내 배터리 셀, 전극할 물질 생산 성비를 갖춘 제조사에게 지급되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 이것을 AMPC 적용 여부이다. 이게 적용이 될 건 사실인데 적용을 하되 상한선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AMPC 생산세액공제 상한선 유무이다. 다시 한번 AMPC 생산세액공제 상한선이 정해지냐 안 정해지냐. 여기에 따라서 2차전지 양극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만약에 상한선이 안 지어지고 세액공제에 대한 효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누린다면 지금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확률 고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나고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상한선이 정해진다면 제가 봐서는 충격을 좀 받고 가격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모든 2차전지 관련된 애널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점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기존에 발표된 IR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1kg당 $35의 보조금을 주고 전극활물, 즉 양극재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발생시키는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배터리 셀은 1kg당 $35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셔야 되죠. 배터리 셀은 1kg당 $35 그 다음에 전극활물질 양극재, 음극재 이야기인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겠다. 따라서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인 LG엔솔, 삼성에스테, SK온 등과 전극 활물질 업체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LNF, 코스모 신세 등의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LG엔솔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의 2025년 실질 가동 캐파는 460기가와트. 연말 기준 540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거고 이 중에서 미국 캐파에는 약 34%인 156기가와트로 예상을 하고 있다. 156기가와트를 LG엔솔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죠. 이때 수율과 가동률, 수율이 85%가 나오고 가동률 70%로 가정할 경우 예상 생산 용량은 93기가와트가 된다는 거죠. 이 93기가와트에 AMPC를 적용 발전세액 차액을 적용하면 4.1조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1조나 되는 상황. 북미 공장이 대부분 완성차 OEM 업체들과 합작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발생할 수 있는 AMPC는 그 안에 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봐야 되니까 약 1.6조 정도가 돌아올 것 같다. 전체는 4.1조인데 LG엔솔의 지분을 가정을 했을 때는 1.6조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것은 상한선이 없을 케이스죠. 1.6조는 과연 어떤 규모인가? 2023년 AMPC 혜택을 제외하고 본다면 2025년 LG에너지 솔루션 지배주주 순이익은 3.1조 원을 감안할 때 얼마죠? 앞에 1.6조면 약 52%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죠. 2025년 LG엔솔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약 3조 정도 수준이다. 1.6조는 약 52% 정도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죠. 양극재 업체들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에 따라 10%를 감행해 주는데 수익성 개선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분명 일반적 통념상으로는 비현실적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해줄까? 그렇지만 미국이 1년 국방비 연설을 1000조를 가량을 쓰고 그다음 고용 창출, 법인세 효과 등을 생각한다면 2023년에서 2032년 10년간 약 300조에 달하 예상되는 AMPC 발전 보조금, 생산 보조금을 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많은데 돈을 쓰고 여기에 고용 창출과 법인세 효과 등 다시 빨아가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300조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충분히 상한선 없이 허락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곧 미국 가서 상의를 하는 것 같아요. 방금 주절주절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4.6조가 전체 이익이 들어오고 AMPC 예상금은 2조, 여기에 법인세를 까면 약 1.6조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 이게 전체 2025년 LG엔솔의 지배주주 순이익의 52%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표를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켜 있구나. 따라서 AMPC가 상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2025년에 1.6조를 추가로 들어온다고 찍힌다면 항상 2년치를 땡겨오기 때문에 2023년에 LG에너지솔루션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미 한 번 올랐는데 이게 다는 아니다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긍정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미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상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익 실현 차익 물량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상한선이 없을 때는 약간 단기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턴에서 올라올 확률이 높고 상한선이 있을 케이스는 반드시 단기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국은 항상 기대감으로 갔다가 소문에 사서 뉴스가 발표되면 이익이 실현되는데 이게 워낙 거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1.6조 AMPC 생산 차액 보조금이 상한선이 없다면 이번에는 세일을 중심으로 양극재 업체들보다는 세일을 중심으로 더 올셀 삼성 SDI, LG엔솔,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주가가 더 오를 거. 얘들이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양극재는 차익 실현 매물을 맞을 확률. 그러다가 단기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올 확률. 이렇게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상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셀 업체, 셀 3사와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의 주가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서로 반대의 모습으로 갈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사야 된다. 삼성 SDI는 아직 미국에 공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밖에 없지만 LG 엔솔이 1번, 삼성 SDI가 2번, SK 이노베이션이 3번인데 SK 이노베이션도 미국의 공장을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바닥을 탈출할 가능성.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SK 이노베이션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일단 양극재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 완성 업체, 배터리 업체 더 무게중심을 둬라. 1번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엔과 LNF인데 지금 4680 배터리를 7점 몇 조를 줘서 미국에 짓겠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했는데 그 양극재의 대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뭐 포스코 케미칼 이 두 개가 이제 양극재를 조달할 확률이 많은데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핵심인 LNF가 가장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좀 조정을 받지만은 LNF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LNF는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에코프로 BM보다는 LNF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저는 또 내부적으로 분리를 또 해보면서 결론을 내보고 싶네요. 네 번째, 로봇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시장에서 올라오는데, 뉴로메카 같은 종목들은
또 누가 산다 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죠. 한화, 포스코, ICT, 현대차 뭐 이런 애들이 뉴로메카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뉴로메카는 제조업에서 투입되는 사람과 협동하는 협동 로봇인데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따라서 로봇 산업은 이 종목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추가 상승, 올해의 테마는 우상향에 꾸준히 올라가는 중간급의 거래는 로봇이다. 지속적으로 들고 가라. 그냥 들고 가라. 중간에 내리지 말고 그냥 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0만 원 될 때까지는 일단 들고 가라. 저는 어제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다음에 챗 GPT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GPT-4가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GPT-4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숫자적으로 이익을 찍어낸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챗 GPT 관련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들고 가라. 지금 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반도체 공정 관련 이 흐름도 여기에 여러 종목들이 있죠. 네, 이게 후공정, 이게 이제 전공정, 증착, 연마, 세정, 포토, 시가, 그다음에 들어와서 후공정 하는 건데 패키징하고 검사하고, 네. 이 종목들에서 뭘 살지는 저희 카페에 오십시오. 제 카페에, 저희 카페에 종목을 선별해서 올려놨습니다. 우리 카페 친구들은 한번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사서 사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여러 종목들, 이번 주에 좀 사야 될 종목들을 저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공부를 원하는 자, 그리고 뭔가 방향성을 원하는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카페 친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셔서 스터디 모임도 참석하시고 공부도 같이 하시고 같이 이렇게 집단지성을 느끼면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아주 유머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좀 행복한, 막 이것저것 쓰레기 같은 그런 유튜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주말인데 제가 이번 주 시장에 대해 주저주저 이야기를 했죠. 핵심은 반도체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도이치뱅크가 어떤 모습으로 전이될 거냐, 상업용 부동산에 전이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 주에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라.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에코프로인가 에코프로 형제들은 좀 줄여라. LNF는 괜찮고, 그 다음에 셀업체 3사는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그 중에 일본은 LG 엔솔이다. 그리고 추가로 살만한 종목 리스트는 제가 우리 카페에 올려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금주 추천 종목 올려놨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저녁입니다. 잘 보내시고 한번 잘 들으시고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또 승리하는 그러한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